네,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바뀌어 나가고 있는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그 바뀌는 방향이 아주 여러분께 도움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오시는 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환 부장님 모셔서 얘기 들어볼 예정인데요. 뭐 연초부터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네.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어떤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등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ESG나 이런 관련된 사안들도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주가나 기업 가치의 노름만을 가지고 네. 우리가 점검할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이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대기업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 등도 있지만 SM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네, 이제 네, 조금 네. 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도 어떤 가치를 다시금 보기 위해서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한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한 어떤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 변화다라고 네,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의 구조가 아니고요, 지배. 네, 그렇죠.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네. 네, 지배 구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도 좀 짚어보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지배 회사들, 이런 지주 회사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뭐 서로 친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자료로만 많이 네. 뵀었고, 그러셨어요? 특히 책을 저는 많이 뵀었어요. 이상헌 부장님. 워낙 책을 잘 쓰시고 정말 그렇습니까? 또 빨리 쓰시고 저 항상 네. 저는 처음 뵙는. 네네. 김영일 센터장님. 네, 네. 제가 이제 성함은 많이 들었고요. 저도 리포트 많이 그렇게 또 못 경제 들어도 뭐 그런 리포트 많이 배우고 잘 안다고 해주셔야죠. 예. 네. 워낙 유명하신 이게 분이. 칭찬 아유, 많이 네. 해주셨는데 이상훈 부장님 예. 네,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상훈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지배구조 관련된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좀 회사들 지배구조 있죠. 관련된 이슈가 네. 예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어떤 그 승계구도라던가 이런 사안에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다뤄왔다라면 네. 지금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영업력 강화 이런 부분도 다뤄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투자자분들에게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네네. 내용을 A부터 Z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일단 좋겠거든요. 큰 기업들은 보통 그 지주회사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지주회사는 원래 이제 다른 나라들 다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조금 뭐 독특한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까? 지주사는 우리나라만 있고요. 전 세계. 원래 이제 그래요? 일본이 80년도에 있었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법이 원래 이제 일본도 공정위 관련해서 법이 있었는데 폐지를 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공정위법에 지주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원래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지주사 개념이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지금 알파벳이죠. 그러면 거의 다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주사가 하나가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100개의 자회사를 있어도 다 100%.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그런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네. 그냥 애플 사면 되고 알파벳 사면 되는데 일부 국가에서 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돼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의도해서 만드는 거고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 100% 자회사니까 뭐 지주사 제도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우리는 이제 약간의 뭐 지분들 예를 들면 지주사가 하나 있으면 뭐 전자의 한 20%또 어디에 뭐 30%뭐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형태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 있더라도 그냥 그 사업하는 회사들이 다 100% 자회사인 경우가 많군요. 예. 그러니까 지주사가 상장돼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주사 담당하는데 만약에 네. 미국에 가서 애널리스트 하면 그 미국 종목이 다 제 담당이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지주회사 개념은 없고 네. 그냥 미국 사람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인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게 됐고 그거를 또 컨트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주사법을 만들고 솔직히 지주사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순환형 출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상호 출자, 지급 보증, IMF 때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수직 출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주사법을 도입을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 거지. 네.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도 지주사법이 굳이- 없었겠죠. 굳이 네.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삼성화재가 뭐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맞나요? 하여튼 뭐 대충 예.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갖고 있고 전자가 뭐 에버랜드 갖고 있고 에버랜드가 또 이렇게 막 돌고 도는 이 네. 과정에서 총수의 사실상 뭐 주식 지분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열사를 다 완전 장악해버린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사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아래 수직적으로 아래 뭐 계열사들 이렇게 놓는 이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채택을 법으로 바꿔서 했다는 거죠. 예. 네. 음. 오죽하면은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게 아. 드라마 소재로 다뤄지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도 나왔죠,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잣집 막내 아들은 해외에서 히트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닙니까? 재벌집. 네, 부잣집 아, 막내 네, 아들 많죠. 재벌집 막내 부잣집은 아들. 많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주회사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상화는 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어떤 과도기일 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또 완전히 좀 다릅니까? 그 태생적으로 문제점이 있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주사가 예, 지주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지배 구조의 간극이 자체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생각이 달라서 네. 발생되는 게 지배 구조의 가장 이제 불거지는 이유인데 그거를 개선점에서 봤었을 때는 100%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특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아까 뭐 물적 분할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 지난해에도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네네네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그 피해를 주주들이 보내야 마느냐라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런 기형적 지배 구조에 대한 상황 등이 그런 문제를 또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적 그렇죠. 분할이라든지 이런 예, 이슈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IMF가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IMF가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지분으로 지급 보증하고 그 다음에 상호 출자로 하니까 가공 자본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공 지배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도미노로 다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수직 출자 구조를 하면서 좀 잘 해라. 그러면서 그 OECD라든지 네. 그 이제 그런 권고하면서 지주사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그 97년 12월 달에 저희가 IMF가 일어났고 네네. 구조 조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98년 12월 달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너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구조 조정을 활발하게 해라라고 상법에서 개정을 하면서 그때 분할 제도가 도입이 했는데 네. 그거를 가만히 지켜봤던 LG그룹이 솔직히 지주사 도입을 하면서 모든 정부나 아니면 OECD나 다 권고하면서 IBRD나 권고하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저희가 그때 이제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지주사격인 회사가 외자 유치를 하면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떠낼 건 떠내고 그다음에 또 지분 걷어들일 건 걷어들이고 네네. 상호 뭐 지급 보증할 거 다 쪄내고 네. 그런 식의 모양을 꿈꿔왔는데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2001년도에 LG그룹이 하여튼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지주사 전환을 하고 그리고 지주사 전환의 목적은 네. 이제 거기 공시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직 출자 구조로 투명한 지배 구조 개선이라고 네. 뭐든지 정답으로 1번으로 썼는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대주주의 지분 강화. 대주주의 지분가. 예, 지주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맞춰서 됐는데 이 인적 분할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지배주주가 네네. 대주주가 지분율을 많이 획득할 수 있고 네. 플러스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원래 지분을 살려면 돈이 드는데 네네. 돈은 세금도 안 내고 네네. 근데 그런 방법이 합작이 돼서 2001년도에 LG그룹은 너무 복잡하게 이제 엉켜 있었기 때문에 거의 4년 동안 지주사 전환 과정을 마쳤고 2004년도에 아주 일찍부터 시작한 거네요. 결국은. 그리고
그 LG의 스탠다드한 과정을 보면서 네네. 이제 재벌들 그룹들이 다 2007년부터 그 지주사 전환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표본으로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 물적 분할 제도가 그런 지주사로 전환되는 악용 뭐 어찌됐든 그런 구조로 변하면서 지금의 지배 구조가 좀 간극이 벌어지는 네. 지금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LG 지주사 전환 과정에 대한 부분. 예. 그 LG는 복잡하니까 네네. 그거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LG를 너무너무 싫어했죠. 왜냐면 자다 일어나면 분할하고 자다 일어나면 합병하고 LG가 그랬었나요? 예, LG 화학을 인적 분할하면서 LG CI랑 LG 화학이라는 사업회사랑 됐고 2년 뒤에 LG 전자를 인적 분할하면서 LG EI랑 LG 전자라는 사업회사. 그게 EI는 뭐예요? 그 전자 투자회사라는 게 일렉트릭 인베스트먼트, 케미칼 인베스트먼트. 근데 그런 단어를 해서 LG EI랑 LG CI가 합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무수하게 주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LG 그룹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CI, EI는 상장사는 아니죠? 상장이 됐죠. 원래 CI, EI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적 분할 된 다음에 신규 상장, 재상장을 해요. 두 개 회사가, 그러니까 한 개 회사가 상장됐는데 네. 인적 분할을 되고 나서 또 두 개 회사가 상장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분할은 분할하는데 하나를 상장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 상장되는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요거에 투자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상장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LG 그룹이 그걸 활용하면서 지주사로 전환했죠. 근데 아까 그림 잠깐 보시면은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지주사, 그러니까 LG 그룹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보시면은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주주 구성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주주가 A 회사를 30% 갖고 있는데 A 회사는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10%, 10개의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을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지주사랑 사업회사랑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다. 네. 그러면 10개 자회사 부분은 지주사 부분에 주고 그다음에 사업회사 부분은 설탕 공장 설탕을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할할 때 자산 비율대로 분할을 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네. 설탕 공장의 가치, 재무제표에 있는 가치, 그다음에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의 가치. 그래서 지주사 가치에서 만약에 뭐 7대 3이다. 그럼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 당시에는 투자 지분 가치보다는 사업회사 가치, 뭐 설탕의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치가 더 컸기 때문에 보통은 사업회사가 7, 뭐 지주사가 3, 아니면 6대 4, 뭐 그렇게 분할이 되는데 인적 분할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분할이 되고 나서는 지주회사랑 사업회사에 전혀 지분 관계가 없으면서 지분율은 똑같은 거죠.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 가운데 가운데 있는 서로 같다. 인적 분할. 그래서 30% 있는 지분이 서로 지주사도 30% 갖게 되고 사업회사도 30% 갖게 되는데 이제 지주사 전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지주사법에 있으면은 사업회사 지분을,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야 됩니다. 원래는 30에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그런 구조로 됐다가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20% 40%로 줄어들고 다시 지금 이제 30에서 50으로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랑 사업회사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공개 매수하고 현물 출자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개 매수를 하는데 어떤 공개 매수를 하냐면 지주사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떤 회사냐면 사업회사 지분을 가져오면 보통 공개 매수는 가져오면은 돈으로 주는 그게 이제 공개 매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대가로 지주사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 예, 현물 출자 형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주주 빼고는 나머지는 보통 이제 그 사업회사에 대한 이익의 증가를 보고 다 샀기 때문에 투자 지분 가치보다는 그래서 대부분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현물 출자 과정에서 사업회사를 가져왔으니까 사업회사 주가가 높고 지주사 주가가 낮을수록 현물 출자에서 신주를 줄 때 당연히 대주주 지분율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한 게 그 알파 지분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주사는 사업회사를 30% 갖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안 낸다는 개념이 뭐냐면 현물 출자는 매각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고 대주주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뭐 액면가에 5,000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 엄청나게 네네. 냅니다. 그런데 그 지주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이연을 시켜주는 거죠. 지주사 주식을 팔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지주사 주식을 안 팔기 때문에 거의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게 도세특례대안법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1년, 2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개정이 계속 2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 이제 2023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끝, 진짜로 끝 하다가 여태까지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절대적으로 2023년 말에 끝나고 절대로 개정 안 한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새 보시면은 이제 10월달, 11월부터 지주사 전환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 한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5개 정도 돼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거는 다 2023 말에 도세특례제한법이 이제 그 가세 이연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뭐 지배구조 개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했다. 지금 막 저 지배구조 개선한다,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한다 이런 이제 좀 더 선진의 혹은 뭐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대개는 2023년 말로 지금 확정 거의 되어 있는 세금 문제를 약간 좀 피해가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판단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근데 약간 좀 내용이 약간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구조 같은 거를 잘 알지 않는 이상은 그 지금 주셨던 말씀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이거 대략은 저희가 이제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은 기존에 있는 회사를 주주 그 구성비대로 쪼개는 이걸로 그냥 이해하고 있고 네. 물적 분할은 그게 아니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꽤 많이 훼손하는 그런 방식의 뭐 분할이다 이렇게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이게 이제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네. 인적 분할을 지주사로 악용한다든지 네. 그리고 물적 분할도 제가 2018년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물적 분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하는 게 그랬었죠. 매각하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없애든지.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 부분을 떼다가 그냥 이제 조금 뭐 팔아버린다던가 좀 구조조정의 일환 정도로 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이 이제 LG 그룹이 LG? 항상 이런 것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해서 항상 그래요? LG 그룹 해서 그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이 가장 성장하는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걸 높게 평가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 LG 그룹이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시키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은 그 자체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물적 100% 자회사 만드는 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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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적 분할도 그 지분율이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에서 항상 소액주주가 무시되고 그런 이제 지배구조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안 주어졌죠. 네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이제 10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네. 이제 10월달에 개정이면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하고 그거는 뭐냐면 다음 스택 과정에서 그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모회사를 가지고 있던 그 소액주주들이 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원래 논리대로 하면은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네네네. 주어지는 게 다 그런 연후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는 어떻게 그래서 지배구조 싹 지금 바꾼 상태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배 구조가 다 바뀐 상태고요. LG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3세로 넘어가고 4세로 넘어가고 그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뭐 그만큼 낸 거고 지금 자꾸 이제 조금 지배구조 하면서 또 바뀌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나는 세금 이만큼 냈다 얼마 냈다 뭐 1,000억 원 냈다 2,000억 원 냈다 그거 당연히 내는 세금 같고 그거를 뭘 대서특배하려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만의 우스운 얘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실패를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발표하면서 네. 세금 나 이만큼 낸다라고 어느 일보에 대서특필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예요, 솔직히. 세금이 당연히 할 때는 세금은 정정당당하게 내야지. 옛날에는 당연히 세금도 안 내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처럼. 이례적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죠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뭐 지금 LG는 하여튼 일찍 시작했고 네. 모든 그 정답지를 다 다른 회사들한테 줘서 지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4세인가요? 3세인가까지 이제 구광모 회장까지 네네네. 지금 잘 승계가 돼서 잘 운영이 다른 기업들도 그럼 LG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주사 전환을 다 많이 했죠. 네.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네. 뭐 하나 그룹, 뭐 이제 등등만 지주사 전환을 안 했고, 뭐 다른 그룹들은 거의 지주사 전환을 2007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롯데 그 복잡한 롯데 그룹까지 지주사 전환을 했죠. 롯데, 결론적으로. SK도 했죠. 예, SK도 했죠. 그러면 롯데, SK, LG 했고 삼성하고 현대차 예, 여기는 아직 안 했고. 예, 아직 안 했고, 여기도 하긴 해야 돼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현대차 그룹은 왜 그때 했냐면 그 공정위원장이 그 당시에 뭐 삼성도 순환 출자 구조 해소하고 롯데 그룹도 순환 출자 구조였는데 굳이 5대 그룹 중에 현대차 그룹만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가 안 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니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그룹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 순환 출자 구조는 법상으로 금지되진 않았어요. 상호 출자 구조는 금지돼 있는데 네. 순환 출자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공정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고 지금은 굳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의 지분을 네, 네. 어떻게 잘 승계하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를 잘 활용해서 현대 모비스 2018년 같이 명분 없는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잘 승계 작업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져서 네. 조금 그래도 화가 좀 덜 나는 상황인데 지난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또 그 여러 가지 요소 뭐 외국인 매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항상 나오는 게 이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이 감독 당국이나 현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의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제 여러 제도적인 장치라던가 아니면 어떤 세법 마감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라던가 그러면 현재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주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신다라면 투자자들도 거기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개념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이제 초반에 또 이제 소액 주주를 갖고 대주주가 이제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개념적인 그 우리가 이제 동지고 주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대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뭐 이익은 좀 비슷한데 밸류에이션에서 거기는 20 몇 배고 우리는 10 배고 차이 나는 게 배당 금액이에요. 매당 예, 차이가 그러니까 크죠. 배당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소액 주주를 그러니까 지분을 조금 하면서 배당 자체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돈이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분율도 조금이고 그리고 또 세금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로 그냥 다른 데서 빼가는 게 훨씬 좋다고 다 대부분은 생각했고 이제 그런 체제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지만은 그런 체제가 좀 많이 인식 자체로 바뀌어야지 우리나라도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배당 정책은 지금 조금 개선되는 거가 지금 이제 돈 나올 데가 딴 데 없으니까 배당으로 나오니까 뭐 상속세의 자금을 마련하는지 그래서 LG가 갑자기 배당을 많이 늘린다든지 네네네. 뭐 등등등이 이제 그런 뭐 그게 뭐 웃지 못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배당 확대가 물론 투자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만 확대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네. 그거는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는 건데 투자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배당을 안 주는 거는 코리안 디스카운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사주를 자사주는 원래 순이익이 나면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자사주를 보통은 미국 회사들은 소각을 하거든요. 네네.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자사주를 대부분은 자기 돈 같이 활용하고 자기의 지분을 지키려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회사 돈으로 사는데 그 대주주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식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일명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 은행들하고 그다음에 뭐 재벌 그룹들이 같이 공동의 저기를 만들면서 저쪽 5% 있으면 이쪽 5% 지분해갖고 이제 그 주주총회 할 때 서로 찬성표 던지는 그리고 통신사들도 지금 주인이 없지만은 서로 뭐 현대차 그룹하고 뭐 KT가 지분 교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찬성표 던지는 거 물론 뭐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뭐 그런 부분들이 부지기수고 그다음에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뭐 다른 회사랑 자사주랑 교환한다든지 네네네.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쪽으로 근데 그래서 그게 이게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이게 약간 좀 공론화된 것 같고 좀 의무화하는 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네, 오늘 또 기사가 조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그게 이제 그 1월 초에 기사가 되고 네. 바로 다음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해명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공시하면 항상 하는 거지 이제 검토된 바 없다 아니면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바. 항상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슈가 불거졌을 때. 네, 근데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 해명을 해서 그러면 좀 검토 중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로는 공시를 강화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한다는 거는 그 자사주 소각 방향으로 이건 조금 약간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의 좀 뭐 민감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해봤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검토돼서 법적으로는 제약이 없지만은 이제 검토해서 앞으로는 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좀
전보다는 낫다. 예, 경종은 아니지만은 전보다는 좀 날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사 딱 보니까 또 결국 주식 팔 일이 생겼다라고 또 막 또 시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오늘 시장도 침체되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근데 원래는 부장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는가 싶더니 오늘 나온 발표를 보니까 그건 이제 강제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공시 정도 강화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발표는 안 했고 이제 네.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거기서 취지로 이제 관계자가 얘기했겠죠. 네. 한번 띄우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론 보는 건가요? 한번 여론 한번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아니 물론 이제 또 검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네네. 분명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고는 그 로드맵에 있어요. 근데 그게 소각이 될지 뭐 오늘 나온 공시 강화가 될지 그리고 자사주의 공시 강화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앞으로 뭐 처분 과정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시를 해라 뭐 그런 걸로 밝히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거 부장님은 지주 관련 이 자료를 많이 그동안에 해오셨으니까 만약에 진짜 공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정말 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시죠? 왜냐하면 그럼 자사주 안 사면 되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기존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뭐 SK 24%, 뭐 삼성물산 13%, 그렇군요. 지금 이미 갖고 예, 있는. 그리고 뭐 한샘 32%, 뭐 그렇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솔직히 그게 소각만 해도 그렇네요. 진정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시발점이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지배구조, 뭐 파이낸싱, 뭐 그런 말로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행동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러면 자사주 뭐 매입해서 매입을 안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소각이 하나의 지배구조 개선의 시발점. 그러니까 그게 강제든 안 되든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네네네. 경우 네. 그렇게 뭐 1, 2%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그 의미는 없겠지만은 네네.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말로만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하나의 시발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자사주에 대한 컨트롤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건건이고,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감사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3%로 묶이고 여러 가지 대주주가 행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사 선관주의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법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개선 여지, 법상의 개선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제 지주사를 이제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예를 들면 뭐 SK 주식회사나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회사를 투자할 때 이 지주사는 뭘로 평가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얼마를 벌고 1년에 뭐 이익이 얼마나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물론 딱 맞진 않지만 대충 이제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지주사 볼 때도 역시 이 회사가 얼마 벌고 이걸 다른 사업회사처럼 비슷하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지주사는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될 게 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지주사는 투자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사업회사를 안 하는 순수 회사도 있고 사업회사를 같이 하는 사업 지주회사도 있지만은 네네네. 대부분은 지분만 갖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회사 가치를 봐야 되는데 자회사 가치.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100%를 안 가지고 있고 네. 그 지분율 30% 40% 물론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하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개가 비상장이면 그나마 난데 두 개가 상장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고 그러면 이 회사를 사지 굳이 지주사를 사서 그래서 뭐 LG화학이 좋으면 LG화학을 사지 뭐 굳이 LG화학까지는 사서 근데 그런 부분들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상장 회사의 똘똘한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다든지 아직 상장하지 않고 그런 회사들은 지주사로서 또 눈여겨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이 배당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아닌가요? 최근에 네. 이제 상속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 지주사들은 높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주 크게
높지 않은데 최근 트렌드는 좀 높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 나올 때가 뭐 거의 게임 없기 때문에 세금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주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주사를 살 때는 이 회사가 이런저런 투자를 잘하나 이걸 보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 뭔가 사업 잘한다는 느낌 올 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지주사는 왜 사요? 옛날에는 그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네. 이제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떨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4분기만 되면 맨날 몇백억씩 떨고 그랬는데 떤다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실들을 떠는 거죠. 뭐 네. 일회성 비용이 됐던 아니면 부실들을 이제 떠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6년 동안 여러 가지 그 부실들을 지주사격인 회사들이 떨었는데 2007년부터 그게 떨 게 없으면서 자산 가치가 이제 릴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07년도에 지주사 주가들이 그때 뭐 준지주사죠.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된 회사도 있고 지주사로 안 전 릴레이팅이 됐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자산 가치의 릴레이팅이 됐었을 때가 지주사 주가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럼 일명 안 좋은 자회사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릴레이팅이 된다든지 그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2007년도에 지주사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2011년 이후부터는 지주사 주가들이 별로 유별나게 많이 안 올라갔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저성장 시대로 2011년도에 가면서 자회사에 대한 이익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 비상장 회사들도 별로 안 좋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릴레이팅이 안 됐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를 살려면은 자산 가치가 릴레이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요소에 대해서 릴레이팅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자산 갖고는 릴레이팅이 될 요소는 많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 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 배당을 확대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주사가 만약에 릴레이팅이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사실 그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뭐 대기업 집단이나 뭐 재벌 그룹들 뭐 하면서 지주 쪽으로만 봤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보면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지금 연초부터 조금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뭐 행동주의 펀드들의 입김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 네. 뭐 SM의 사례라든지 이런 이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거로 조금 보세요? 그 항상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명분입니다. 어차피 걔네들도 들어갔다가 뭐 3년이든 5년이든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명분이 별로 아니면 하는데 항상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 지분율이 적고 네. 명분이 그러니까 그 운영하면서 명분을 잘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가치 향상에 대해서 주주가치 잘 돼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남양유업 사건 같이 55% 네네. 56%면 특별 결의를 하던 말던 무슨 얘기를 하던 다 주주총회에서 다 자기 의도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암만 얘기해도 그냥 도로아미 탐일이 될 수 있는데 뭐 17%라든지 16%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적은 회사들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슈들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네. 그 약점을 노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솔직히 그냥 명분보다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외국계가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의 외국신가 여러 가지 이제 섞인 게 많고 물론 그때도 지분율이 적고 SK 소버린 사태는 SK가 네네네. 잘못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네네네. 그 사태에서 소버린 들어온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PF 펀드 자체도 규모도 커졌고 충분히 토종 PF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로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지배 구조는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행동주의 펀드를 만약에 한다고 쳐도 몇 개 보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다음에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활성화돼야지 또 지배 구조도 개선될 수 있는 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 보통 주가는 많이 오르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개선 기대감, 또 네. 지분율 싸움, 뭐 주주 그리고 최근에 좀 계속 불거지는 게 뭐냐면 항상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안건을 낼 수 있고 그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간에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초기에 할 수 있는데 지분율이 싸움이 된다고 치면은 충분히 그 주가는 지금 계속 반영될 수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계절성까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딱 항상 주총 전에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너무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약점을 너무 공략하는 그런 모습 등이 보여져서 과연 이제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의도도 뭐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동주의 펀드들은 조금 그 딴 나라 얘기, 조금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사례가 됐었는데 요즘은 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슈를 끌고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계절성이 있었고 한 번 하고 네네네네. 끝내고 한 번 하고 그러니까요. 끝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총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슈가 사그러지면서 빠질 수 있죠. 이게 다시 또 주가가 내려갈 수 왜냐면 있으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진다고 치면은 네네네. 그 이제 주가는 빠지겠죠 결론적으로. 주총 한 3, 4일 전쯤 팔면 되겠다,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난 지주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들이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무슨 뭐 배터리다 이건 그냥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배터리 늘어날 거다 뭐 이런 판단. 이익 많이 늘어날 거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지주회사는 복잡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산 가치가 리레이팅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개선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특히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돼야 되는데 뭐 저는 될 거라고는 보는데 그 시점이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올해가 될지 내후년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지주회사들은 근데 이게 저 등락폭이 큰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 없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은 좀 적죠. 적어요? 예. 그럼 더건도 하나 저는 안 맞어요. 변동성은 적은데 네. 빠지기 시작하면 살며시 뭐 끝도 없이 빠지죠. 아 빠지기 시작하면 네. 아 끝도 없이 오르고 이런 경우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시총이 높은 것들은 네.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아. 뭐 어느 정도의 수준 그리고 최근과 같이 외국인이 많이 살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사는 프로그램으로 사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주식들은 뭐 최근에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 지주사는 아닌 걸로 저는 가겠습니다. 아,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견기업들 사이에서도 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요즘에 네네. 아 지배구조는 진짜 어렵다. 하여튼 전 지주사 쪽은 당분간 안 보고 예. 좀 피해 있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나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들리면 그때부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늦는 거 아니에요? 자사주 소각한데 이러면 이미 그렇진 않나요? 아니 그게 이제 다 소각은 하지 않고 네. 뭐 1년에 몇 뭐 프로씩 1년에 하니까? 얼마씩 소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왜냐면 이제 괜찮다. 그거를 시발점으로 다른 정책들이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14% 자사주를 있는 거를 네. 한 번에 소각하는 그런 방법을 안 쓸 거고 네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원래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14%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하여튼 그런 일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사주 14%면 엄청난 금액이죠. 네네네. 삼성전자 그렇죠. 그거를 네. 한 번에 소각시키면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뭐 지주사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지주사는 완벽하게 저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상원 부장님과 함께 지배구조 그리고 지주사의 이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봤고요. 오늘 시원시원한 답변. 그래도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만 네. 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또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 회사에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원 부장님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